네, 이번 주 특히 연준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하고 있죠. 이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여의도의 최고의 패드와처입니다.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입니다. 파트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시장의 조정세. 예. 글쎄요, 제가 저희 코너에 문홍철 의원님이 한 달에 한 번 나오셔갖고 예. 대부분 뷰는 아직은 조금 예. 경거망동할 때는 아니다라는 좀 거였는데 부정적이죠. 예. 자, 최근에 증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희가 이 증시의 흐름하고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있지만 결국 이제 미국을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 상황을 잘 따져보면은 결국 이제 연준이 유동성을 얼마나 풀어주느냐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움직였던 점을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연준의 유동성을 보면은 뭐 5월달 이제 6월부터였죠. 6월부터 양적 긴축을 개시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그랬지 않았고요. 6월달부터 오히려 연준의 이제 근원 유동성이 좀 늘어났던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요인들이 좀 있는데 이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물가채의 그 잔고가 좀 늘어났던 점이 이제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MBS를 원래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MBS의 이제 결제가 좀 지연되면서 그게 좀 나중에 빠져나가게 되는, 그 전에는 오히려 이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고요. 또 미국 정부가 세금을 걷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금을 걷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게 유동성을 늘렸던 효과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6월부터는 오히려 유동성이 증가했고요. 이러한 것들은 정반대로 8월 말부터는 유동성이 더 크게, 그러니까 그 동안에 늘어났던 부분을 이제 더 많이 줄이고 그 이상으로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제 위험 자산이 좀 좋았던 거는 그런 이제 유동성 효과 더불어서 연준이 이제 7월 FOMC에서 일종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피봇에 대한 기대감과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유동성이 좀 줄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것이 다시 되돌려질 조짐들이 좀 9월부터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주가가 이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죠. 예. 사실 저도 데이터를 봤더니 QT가 MBS가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예, 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결제에 대한 기술적인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QT가 더 크게 확대될 거고, 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앞둔 이번 주에 잭슨홀에서 예. 주제는 정해졌는데 예. 어떤 내용이 좀 다뤄질까요?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아마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는 그렇게 완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소 이제 긴축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최근에 계속 반영되면서 금리가 꽤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연준이 과거 7월 FOMC에서 이제 왜 완화적이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당시에 주가도 그렇고 이제 연준이 주식과 이 크레딧 스프레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거든요. 이 크레딧 스프레드도 좀 벌어져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화적인 시그널링을 할 만한 이제 이슈나 어떤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주가도 꽤 많이 회복을 했고요. 크레딧 스프레드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켓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연준이 완화적 시그널링을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지 않겠냐라는 이제 뭐 전망이죠. 그런 전망들이 좀 더 이제 있고. 사실 이제 FOMC가 그 연준의 태도가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제일 중요할 텐데 그 외에도 현재 이제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총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뭐 명목 GDP 타겟팅을 한다는 새로운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ECB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제가 거의 엉망인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어느 정도 강도를 할 것이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잭슨홀 연설이 될 것 같고요. 예년보다는 굉장히 어떤 존재감이나 행사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지난 2월에 시작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네. 장기화가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죠.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과연 올해 겨울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오히려 정반대로 겨울이 되면은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요?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푸틴이 왜 하필 2월 말에 침공을 했을까를 생각한다면
원래 유럽은요 가스 축장을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1월까지 가스 축장을 하고요. 그 축장한 가스를 가지고서 이제 겨울에 떼면서 이제 난방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이 가스의 힘을 가지고서 레버리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럽이 가스를 축장하는 시기에 전쟁을 일으키는 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2월 말을 시점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가장 이제 높고요. 그 얘기는 현재 러시아의 가스 축장량 상황을 보면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축장량 대비해서 그 평균 대비해서 약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 심각하게 축장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계속 가스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략 한 10월, 11월 정도면은 뭐 예년 대비해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게 가스를 축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도대체 어디서 받았냐? 이제 미국에서 수출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카타르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곳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운송비가 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데, 저희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한 10월, 11월이 지나면 가스 대충 다 축장했고, 또 요즘 뭐 샤워도 온수 샤워 좀 줄이시고 뭐 10% 이상의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유럽에 네.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겨울 되면은 이러한 가스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오히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천연가스의 축적량에 대해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과 좀 다른 독특한 비유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다들 예. 이번 겨울은 혹독할 것이다. 그렇죠. 예. 특히 유럽은 가스 대란 때문에 예. 최근에 천연가스의 상승세를 봐라, 큰일 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예. 오히려 그 올라가는 축적량을 보면 예. 올해 한 11월쯤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축적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실제 이런 우려는 다시 사그러들 거다라는 예.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기후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기후에 대한 변수는 분명히 열어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유로존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예.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유로화의 약세, 달러 강세, 예. 자 이런 것들이 모든 악재가 예. 11월 달에는 좀 풀린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게 패터나이징을 좀 할 수 있는데, 과거에 그 미국이 중간 선거에 있던 시기에 중간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6월까지의 미국 주가의 실적을 따져보면 네. 마이너스 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 그건 거의 지난 100년간 나타났던 패턴이고요. 대략 최소 한 10% 언저리, 뭐 많이 오르면 뭐 20-30%씩 반등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나와서 나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건 경제가 나빠야 오히려 돈을 더 풀어주면서 혹은 덜 긴축을 하면서 좋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올해의 경제는 되게 나쁘게 보고 있지만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는 11월을 전후로 하면은 아마 주식이 뭐 6월에 저점을 쳤을지 아니면 저점이 한 번 더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안 좋더라도 결국 11월 이후에는 혹은 내년까지는 상당히 주식에는 좀 괜찮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 쪽으로 돌아와 봐서요. 사실 잭슨홀 미팅보다는 시장은 9월 2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8월 CPI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가나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결국에는 9월 FOMC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 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고용은 최근에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연준도 보다 긴축적인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네. 있고, 근데 뭐 제가 늘 나와서 좀 시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번에 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을 다들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 시그널, 즉 경기가 되게 안 좋다는 시그널의 증명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현재 미국의 고용 지표를 잘 보시면 우리가 보는 고용 지표는 그 기업들이 자기네들한테 등록을 한 직원들, 정규직과 임시직을 포함해서 그 건수를 보고를 하는 거고요. 똑같은 조사를 각 가정에게도 가서 물어봐서 이 조사를 하는데, 이 가정 조사는 2월 이후로 고용이 단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즉 고용 조사가 기업 대비해서는 굉장히 늘고 있는데 가계를 조사해서는 전혀 늘지 않고 있고, 또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임시직과 정규직들은 많이 감소했는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임시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조합해서 추정을 해본 바로는 아마도, 이건 가설이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정규직에선 잘리고 대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임시직에 동시에 고용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이게 과거의 침체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래 고용 지표는 굉장히 후행적일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되냐면 기업 입장에서 침체가 오지 않았는데 사람을 레이오프하기는 힘들고요. 이거는 노동법에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힘들어지면 그때는 잘라도 뭐 법적인 문제도 없고 명분이 이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 지표는 경기에 굉장히 후행하게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 지금 고용에 대한 비용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럼 기업은 경기는 나빠질 것 같은데 사람을 쉽게 자르지 못하고 괜히 잘랐다가 다시 고용을 못했던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비용 부담은 계속 지고 투자는 못하고 소비는 가라앉고 있고 나중에 침체가 오면 갑자기 사람을 대량으로 해고해야 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용이 괜찮다는 건 연준 인사들은 그걸 굉장히 좋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뭐 절대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건데 저희가 볼 때는 고용이 현재 좋게 나온 건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될 이슈인 거지 결국 그게 경기가 좋다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될 수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파트장님 매우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전문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섭네요. 네, 사실 기업 조사와 가계 조사 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복귀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NBR에서 경기 침체를 조만간 선언할 겁니다. 이건 시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중에서 고용을 자칫 못하는 경우도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많았었다.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NBR이 경기 침체를 선언하면 대량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그 NBR이 언제 그 미국 경제인 협회죠. 요 분들이 언제 그 침체 시기를 어나운스하느냐. 요 이제 이슈가 있는데 요 분들이 굉장히 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보통 저희들은 뭐 QOQ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두 분기 연속하면은 뭐 거의 나왔다 이렇게 그냥 자체적인 좀 우리는 그게 빨리 필요하니까 이 경제를 분석을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빨리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NBER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굉장히 나중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그 통계청도 똑같아요. 심지어는 거의 1, 2년 이후에 그 뒤를 봤더니 그때 알고 봤더니 침체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보고가 이루어지고 바로 기업들이 침체구나 하면서 레이오프를 하는 방식이기보다는 보통 과거에 이 트리거가 됐던 거는 이제 1980년 이후로 경제가 뭐 둔화되다가 침체가 왔나 경기가 나빠졌네 이렇게 침체가 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면 경기가 그냥 꾸준히 계속 나빠지다가 갑자기 어떤 트리거가 돼서 특히 자산 시장에서 이제 뭐가 망가지거든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아마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업체 사장들이 이때는 이제 명분도 있고 뭔가 당연히 아주 확실하게 경제가 이제 나빠지고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좀 더 구조조정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주요 상장사들이 구조조정 계획을 많이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과잉 투자됐던 부분을 조정하고 가는 일종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트리거가 무엇이 될 것 같다. 자산 시장에서 찾으면 그것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 자, 2009년도가 슬쩍 떠올리긴 하는데요. 자, 부동산이 최근 보면 미국의 글쎄요 가격도 빠지고 거래량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리 봤을 때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 중국의 부동산이 통계로 보니까 주택 가격이 13개월 내 연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지금 인민은행이 하반기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니까 환율이 위안화가 튀고 있고요. 그렇죠. 자, 첩첩산중인데 이 중국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번에 중국이 이제 금리를 뭐 다양한 금리들이 중앙은행에 있는데 5bp 내리기도 했고 어저께는 5bp 내렸고 지난주에는 이제 10bp 내린 금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부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데 약간 선후 관계가 좀 바뀌었고요.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를 내린 거고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아마 금리 인하가 나온 것 같아요.
원래 금리 인하를 전망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약간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국의 지도부가 이번에 회의를 한번 해보니 중국의 부동산 쪽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면서 10bp를 찔끔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국의 좀 채권 시장을 봐야 되는데 중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이미 이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미 10bp 현재 그 중국의 MRP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이미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MRP 금리를 쓰지 않았고 그런데 MRP 금리를 이번에 낮춰줘봐야 기업 입장에서는 나는 어차피 단기 자금 시장에서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빌리지 않는 거지 금리가 높아서 빌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현재 중국에서는 근본적인 이제 원인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거고 이쪽에 내가 벌 게 있어야 빌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 게 없으면 아예 안 하거나 빌리질 않거나 오히려 있는 빚도 갚아 나가게 이제 되는 게 그 현재 중국의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5bp, 10bp를 내린 걸로는 중국 입장에서 부양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거기다가 베이다이어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시진핑이 공동부유에 대한 관기관지의 공시라기보다는 기고를 했죠. 기고를 했다는 것도 경기를 살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특색의 이제 사회주의를 가져가고 부동산 쪽은 하단을 맞는 정도로만 나간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판단인 것 같고요. 예, 중국이 이제 대출이 부동산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사실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이게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춘 것이 부양의 의지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글쎄요 자금이 안 돌고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최근 외사에서 중국을 좋게 보는 뷰 중에 하나가 네. M2 증가율을 봐라. 네. 과거 유동성이 증가하면 중국 경기 좋았다. 네. 이거와 정반대되는 뷰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결국 중국의 위안도 네. 경기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약세 압력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금리 차를 환율에 적용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중국은 분명히 미중 금리 차를 따라갑니다. 환율이. 그래서 지금 미중 금리 차를 고려할 때 중국은 금리를 좀 낮추고 있고 시장 금리는 더 빨리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리 차를 고려할 때 현재 위안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위로, 즉 위안이 약세로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저희는 보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원 달러 환율도 그렇죠. 영향을 이제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중국은 그동안 더 약해졌어야 되는데 즉 위안화가 더 약해졌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막고 그게 있는 좀 것이죠. 잘 막혔던 경우고 그걸 좀 뒤늦게 따라가게 된다면 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 압력으로 당분간 좀 작용할 것 같고요. 중국은 경제가 조만간 터닝하기가 쉽지 않고 당분간은 좀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도 사실 증가세가 꺾인 거지 그 마이너스가 난 거는 지난달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가 그러니까 가격이 꺾인 건 아니고 가격이 계속 오르긴 오르는데 그 오름세가 둔화되다가 이게 최근 달에 이거는 진짜 완전히 가격이 마이너스였어요.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는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중국은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담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키워드를 네. 곱비 풀린 환율이라고 꼽아봤는데요. 그만큼 이제 환율을 상방 압력을 주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환율은 그럼 계속 지금 고점을 뚫고 있는데 더 예. 갈 것인가가 예.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최근에 제가 대보니까 그 원화의 약세 폭하고 다른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약세 폭을 대보면 네. 원화가 막 그렇게 혼자 약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유로화에 근접한 정도의 약세 압력을 받았고요. 원화가 원래 유로화를 따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유럽 경제가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제조업 중심이고 대부분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경제들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유로화와 원화가 좀 동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풀린 돈들의 상당수가 공산품 소비에 이미 쓰였고 그 공산품을 더 이상 소비를 안 하는 내구재에 가깝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이 한국의 수출의 둔화는 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 금리 차가 아니라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환율을 결정합니다. 원달러 환율을. 근데 이 수출 성장세는 계속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은 이제 레벨의 고민은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제 원화가 좀 약세 압력을 계속 꾸준히 물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거시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원화도 당분간 좀 약세 쪽으로 보는 게 당분간 좀 안전해 보입니다. 네, 벌써 팀장님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원화 환율은 시장의 경각심은 예, 구두 개입을 했는데도 예, 먹히지 않은 게 또 다른 경각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 이제 한은이 있는데요. 예, 8월달 한은은 이미 컨센서스가 예. 뭐 금리는 인상한다. 예, 기존의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간다. 근데 앞으로 남은 10월달, 11월달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예. 자, 문홍철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올해 한은이 기준금리 예. 인상을 중단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고스톱, 스토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건데 예. 앞으로 한은은 어떻게 금리 인상을 조절할까요? 일단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물가가 꺾이는 조짐들이 보였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의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둔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최근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안 좋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금리 영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즉 이제 우리나라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보다는 앞서서는 이제 수출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 금리를 그리고 기준 금리를 올리는 데는 일정 부분 이제 한계가 분명히 이제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제약하는 유일한 방정식은 이제 물가가 되는 건데 다행히 최근에 미국의 피크아웃이나 에너지 가격이 이제 하락이 나타났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다시 25bp씩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있고 현재 2.25니까 2.75% 정도에서는 금리 인상이 좀 중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늘 걱정해야 될 것은 미국이 뭐 요즘 비둘기 피봇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려야 될 리스크를 잠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쪽으로 중앙은행이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금리를 조금 올리고도 매파적으로 얘기를 해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데 정반대로 비둘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이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도 되겠네 하면서 물가가 더 오르면 나중에 결국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고 금융시장이 더 망가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치혀로 금리를 100bp 올린 효과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한은 총재께서 그런 면을 잘 통제해 나가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면은 한국도 연말에는 미국을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기 이슈로 좀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의 잭슨홀을 시작으로 예. 유럽을 갔다가 중국을 갔다가 이제 한국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통화 정책이 여전히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키 팩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 파트장이었습니다. 파트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